형님, 저는 그제 머리카락 몇 올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그 머리카락이 살아 돌아와 제 목을 조르는 것입니까? 형님, 제가 훔친 것은 머리카락 몇 올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그 머리카락이 살아 돌아와 제 목을 조르는 것입니까? 옛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 큰댁 안방에는 말없이 집을 지키는 조강지처 연화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모질게 굴지 않았고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는 조용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첩소월이 연화의 머리카락을 몰래 훔쳐 부적을 만들면서 큰댁의 새벽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무서운 숨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낮은 산등성이가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작은 냇물이 논두렁 사이를 돌아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봄이면 살구꽃이 지붕 위로 흩날리고 여름이면 우물가에 물 젖는 소리가 하루 종일 맑게 울렸지요. 그 마을 끝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큰댁이라 불렀어요. 대문은 낡았으나 문설주는 반듯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큰댁에는 연화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연화는 말수가 적고 손끝이 단정하여 새벽닭이 울기 전이면 먼저 일어나 머리를 곱게 빗고 우물가로 나갔지요. 두레박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찬 기운이 손등에 닿았지만 연화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가 기침하기 전 따뜻한 숭늉부터 올렸어요. 큰댁은 넉넉하다 말하기에는 검소했고 가난하다 말하기에는 아직 기둥이 튼튼한 집이었어요. 장독대에는 해마다 담근 된장과 간장이 줄지어 있었고 뒤빗에는 작은 채마밭이 있어 파와 무가 계절마다 자랐지요.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돌보았어요. 장독 뚜껑에 먼지가 앉으면 마른 수건으로 닦고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면 해 뜨기 전 빗자루로 쓸었어요. 그녀에게 집은 밥을 먹는 곳만이 아니었어요. 연화의 남편 도유는 젊은 시절부터 장삭길을 자주 다녔어요. 남쪽 장터로 가면 보름을 넘기고 바닷가 고을로 가면 한 달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요. 연화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대문 가까운 방의 등잔을 늦게까지 밝혀두곤 했어요. 혹시라도 밤길에 남편이 돌아오면 집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연화를 보며 늘 마음으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사이에 얇아지는 법이었어요. 도유는 바깥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에 자주 흔들렸고 큰댁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하루의 고마움을 가끔 잊곤 했지요. 연화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따져 묻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옷깃이 낯선 향을 품고 돌아오는 날이면 밤에 머리를 빗는 손이 조금 느려졌어요. 떨어진 머리카락도 그녀는 조용히 모아 종이에 싸두었어요. 그 무렵 큰댁 안방에는 병든 시어머니가 오래 누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억세게 살림을 꾸렸던 사람이었으나 겨울을 2번 넘기며 무릎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졌지요. 연화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닦아드리고 저녁이면 무릎에 헝겊을 데워 얹어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며 너도 쉬어야지 하고 말하면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면 저도 편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큰댁에는 만덕이라는 늙은 종복도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 도윤의 아버지를 따라 산길과 장터를 오갔고 이제는 허리가 굽어 장작 패는 일보다 문단속을 더 많이 맡았지요. 만덕은 연화가 시집온 첫 해부터 그녀의 성품을 보아왔어요. 그가 보기에도 연화는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집안에 작은 금이 어디서 생기는지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덕은 늘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아꼈어요. 어느 봄비 내리는 날이었어요. 산등성이의 안개가 낮게 내려와 마을 지붕마다 젖은 솜처럼 내려앉고 우물가 돌계단은 미끄럽게 빛났지요. 연화가 부엌에서 보리밥을 뜸들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기에 연화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도윤의 뒤에는 푸른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소월이라 했어요. 나이는 연화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얼굴은 갓 피어난 백꽃처럼 희었으며 눈매에는 웃음과 계산이 함께 머물러 있었지요. 도유는 비에 젖은 갓을 벗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길에서 어려운 처지를 만나 그냥 둘 수 없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너무 짧았고 그 짧음 속에 이미 많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고 부엌의 불길이 낮게 흔들리는 동안 집안은 숨을 죽인 듯 했지요. 연화는 먼저 젖은 옷을 말릴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한 물과 밥상을 준비했어요. 소월은 입술 끝으로 웃으며 형님께 패가 많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참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얇았어요. 연화는 먼 길 오셨으니 먼저 드세요 라고만 했어요. 그날 밤 큰댁의 등잔불은 오래 꺼지지 않았어요. 도유는 사랑채에 머물며 긴 한숨을 쉬었고 소월은 건넌방에 앉아 방 안의 물건들을 천천히 살폈어요. 연화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고쳐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솥을 닦았지요.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물소리보다 큰 소리가 되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지럽힐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화는 그저 손을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큰댁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우물가에 물댔던 안악 하나가 대문 틈으로 낯선 치마를 보았고 장터로 가던 나무꾼이 도윤의 말을 들었다 했지요. 사람들은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빨래터의 방망이 소리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흘렀어요. 큰댁 안방마님이 저리 점잖은데 어찌 된 일일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이는 입술을 다물고 먼 산만 보았어요. 연화는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우물물을 했고 아침이면 밥상을 차렸고 낮이면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 햇볕을 쐬었지요. 다만 소월이 마당을 지나갈 때마다 연화의 눈은 잠깐씩 멈추었어요. 소월은 이미 큰댁의 길을 익히는 듯 했어요. 우물까지 몇 걸음인지, 부엌 문고리가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안방 햇살이 언제 드는지 살피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소월은 공손한 척을 잘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제가 부족하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고 도윤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어 이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나 연화가 없는 곳에서는 달랐어요. 부엌에 들어와 숟가락 놓는 자리를 바꾸고 장독대 곁에 심어둔 팔을 마음대로 뽑았어요. 연화가 조용히 바라보면 소월은 웃으며 집안일을 배우려 한 것뿐입니다 라고 둘러댔어요. 연화가 가장 아끼는 것은 안방의 자리도 부엌의 열쇠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집안의 숨결이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아궁이 타는 소리, 감나무 잎 흔들리는 소리가 서로 맞물려 하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월이 들어온 뒤로는 작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날카롭게 들리고 남편의 발걸음도 어느 방 앞에서 멈추는지 신경 쓰이게 되었어요. 연화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어느 저녁, 연화는 부엌 뒤 작은 처마 밑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은 검고 부드러웠지만 하루 종일 일한 끝이라 몇 올씩 빗살에 걸려 나왔지요. 연화는 떨어진 머리카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늘 그렇듯 흰 종이에 감싸 빗접 아래 넣어두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몸에서 난 것은 마음이 머문 흔적이니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하고 일러준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소월이 문가에 서 있었어요. 소월은 연화의 머리카락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부러움인지 미움인지 알 수 없었지요. 형님 머리는 참 곱습니다. 오래 빗으면 복도 같이 빗겨 내려오나 봅니다. 하고 소월이 말하자 연화는 빗을 내려놓고 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서 생기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소월의 입가가 잠시 굳었어요. 그날 이후 소월은 연화가 머리를 빗는 시간을 자주 엿보게 되었어요. 도윤은 두 여인 사이의 조용한 물결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는 소월이 웃으며 술잔을 따를 때면 바깥 장터의 피로가 풀린다고 여겼고 연화가 말없이 밥상을 물릴 때면
그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새 사람이 들었으면 오래 있던 사람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고 하자 도윤은 고개를 숙였으나 깊이 새기지는 못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저 뜨거운 국그릇을 조심히 내려놓았어요. 큰댁의 마당에는 날마다 다른 빛이 들었어요. 비가 그친 뒤에는 흙냄새가 부드럽게 올라왔고 해가 뜨거운 날에는 장독대 그림자가 짧아졌어요. 연화는 그 빛을 따라 일했어요. 아침에는 부엌, 낮에는 우물과 빨래터, 저녁에는 안방과 마루를 오갔지요. 소월은 처음엔 그런 연화를 지켜보기만 했지만 차츰 안방 문턱에 오래 머물렀어요. 때로는 시어머니 약그릇을 먼저 들고 가려 했고 때로는 도윤의 옷을 자기 손으로 챙기려 했어요. 연화는 소월을 막지 않았지만 집안의 물건이 제자리를 잃는 것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약그릇은 늘 오른쪽 작은 상 위에 두어야 했고 부엌 열쇠는 아궁이 옆 나무못에 걸어야 했으며 장독대의 큰 독은 달 밝은 밤에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했지요. 소월이 이렇게까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웃으면 연화는 집이 오래 버틴 것은 작은 자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소월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면 큰댁은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그러나 조용하다는 것이 언제나 평안하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가 잠든 뒤 대청마루에 앉아 젖은 행주를 말리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달빛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소월의 방에서는 가끔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고 도윤의 기침 소리는 사랑채에서 짧게 끊겼어요. 연화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듣다가 마음속으로 집을 붙잡았어요. 무너지지 말아라. 아직은 무너지지 말아라 하고요. 며칠 뒤 만덕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장작을 쌓는 척하다가 부엌 뒤편으로 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 집안에 새바람이 들 때는 문보다 사람의 손을 살피셔야 합니다. 연화가 놀라 그를 보자 만덕은 더 말하지 않고 장작끈을 고쳐 묶었어요.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된 나무 기둥처럼 묵직했지요. 연화는 그날부터 부엌과 빗적, 안방 서랍을 더 차분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소월은 하루가 갈수록 더 익숙하게 큰 댁을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손님처럼 조심하던 발끝이 어느새 주인처럼 소리를 냈고 마루 끝에 앉을 때도 연화가 앉던 자리를 스스럼 없이 차지했지요. 도윤 앞에서는 연화를 높이는 말을 했지만 그 말끝마다 가느다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형님은 오래 이 집을 지켜 피곤하시겠어요. 이제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이내 바늘을 다시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댁 안의 변화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우물가에서는 새 여인이 안방 살림을 배우려 든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장터에서는 도윤이 젊은 여인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더라는 말이 보태졌어요. 연화는 장을 보러 나가 그런 말을 들어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누군가 안타까워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자 그녀는 집안 불씨가 꺼지지 않게 살피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연화는 머리를 빗다가 빗살에 걸린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몸이 고단해서 그런가 싶어 조용히 모아 종이에 감쌌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했지요. 빗접 아래에는 예전에 싸두었던 작은 꾸러미들이 가지런히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가장 위에 놓인 꾸러미 하나가 조금 비어있는 듯 했어요. 연화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와 살폈지만 누가 건드렸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연화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이란 성급히 꺼내면 바람에 흩어지고 조용히 살피면 제 모양을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다음 새벽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우물가로 갔고 찬물을 길어 부엌 불을 지폈어요. 다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들여다보며 만덕의 말을 떠올렸지요. 사람의 손을 살피라는 말. 새 바람이 들 때 문보다 손이 먼저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불빛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봄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큰댁 안에는 아직 따뜻함이 온전히 들지 않았어요. 감나무에는 연한 잎이 돋았고 담장 너머로 제비가 낮게 날았지만
마당의 공기는 얇은 실처럼 팽팽했지요. 연화는 그 실이 끊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하루를 엮어갔어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대단한 복도, 남편의 큰 사과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편히 자고, 밥상이 제때 놓이고, 집안 사람들이 서로의 숨을 헤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소월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녀는 안방의 낮은 장롱과 부엌 열쇠, 장독대 곁 작은 밭과 도윤의 시선까지 하나씩 자기 것으로 여기고 싶어 했지요. 연화가 오래 지켜 온자리가 단단할수록 소월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욕심이 자랐어요. 그날 새벽, 소월은 연화가 우물가로 나간 틈에 조용히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빗접 아래 가지런한 종이 꾸러미들이 희미한 등잔빛 속에서 잠든 것처럼 놓여 있었어요. 소월은 처음에는 손끝만 살짝 뻗어 빗접 아래의 종이 꾸러미를 만졌어요. 연화가 우물가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고, 마당에서는 두레박줄이 젖은 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그녀는 가장 위에 놓인 꾸러미 하나를 집어 품속에 넣고 다시 빗접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문을 닫을 때 손이 조금 떨렸지만 소월은 곧 입술을 다물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 종이 안에는 연화가 빗질할 때마다 조용히 모아두었던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 있었어요. 검고 긴 머리카락은 흰 종이 속에서 더욱 또렷해 보였지요. 소월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머리카락이란 그저 몸에서 떨어진 것인데도 이상하게 연화의 차분한 숨결과 오래 지킨 자리에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어요. 소월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집의 복이 여기에 붙어 있다면 나도 조금은 가져야지. 그날 아침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부드러운 죽을 올리고 도윤에게는 따뜻한 국을 내었으며 소월 앞에도 김이 오르는 밥그릇을 놓았지요. 소월은 밥을 뜨며 연화의 얼굴을 살폈어요. 연화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소월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형님은 늘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소월이 말하자 연화는 밥상 앞에서는 마음도 낮추는 것이 좋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소월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꾸지람처럼 들려 속으로 이를 물었어요. 그녀는 도윤이 연화의 말에 잠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보았고 그 짧은 눈길조차 견디기 어려웠지요. 밥상이 끝난 뒤 소월은 일부러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화가 닦아둔 숟가락을 다른 곳에 놓고 장독대에서 떠온 간장을 자기 입맛대로 작은 단지에 옮겼어요. 연화가 그것을 보고도 크게 말하지 않자 소월은 더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 뒤로 소월은 집안의 작은 질서를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부엌 문 앞에 놓인 집신의 방향을 바꾸고 시어머니 약탈이는 시간을 늦추었으며 도윤의 옷을 연화가 개어둔 장에서 꺼내 자기 방 앞에 걸어두었지요. 겉으로 보면 실수라 할 만한 일들이었지만 매번 연화의 손길이 닿던 자리를 흐트러뜨리는 일이었어요. 연화는 조용히 바로잡았으나 그때마다 집안 공기는 조금씩 낯설게 식어갔어요. 소월은 마을 사람들의 귀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빨래터에 나가 젖은 치마를 물에 담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큰댁 형님은 오래 집을 지키셨지만 집안에 아이 울음이 없으니 어른들 마음도 허전하실 겁니다. 그 말은 빨래 방망이 소리 사이에 섞여 흘렀어요. 듣던 아낙 하나가 눈을 둥글게 뜨자 소월은 곧 부끄러운 척 웃으며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하고 입을 가렸어요. 말이란 물보다 빠르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다음 장날에는 장터 콩전 파는 노파까지 큰댁 안방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연화를 아끼는 마음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소월이 흘린 말은 작은 가시처럼 여기저기 걸렸어요. 아이 없는 집은 후사가 걱정이라더라.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이는 그래도 연화마님 같은 이는 드물지 하고 대꾸했어요. 연화는 그 소문을 뒤늦게 들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했던 젊은 아낙이 말을 삼키다 못해 마님. 요즘 마을에 못된 말이 돕니다.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고 귀띔했지요. 연화는 두레박줄을 천천히 감으며 잠시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러고는 말은 바람 같아서 붙잡으면 손만 시립니다. 다만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살펴야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젊은 안악은 그 말에 더 미안해져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부엌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빗접을 다시 살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흰종이 꾸러미 하나가 없어졌고 그 아래의 꾸러미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요. 연화는 손끝으로 빈자리를 만지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 자기 몸에서 떨어진 것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더 깊이 살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소월은 부엌 뒤 헛간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헛간에는 오래된 멍석과 낡은 지게, 겨울에 쓰다 남은 집단이 쌓여 있었지요. 소월은 품속에서 연화의 머리카락을 꺼내고 장터에서 몰래 얻어온 누런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종이에는 서툰 붓자국과 알아보기 힘든 검은 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떠돌이 여인이 남의 머리카락은 남의 자리를 흔드는 끈이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소월은 검은 실로 머리카락을 묶어 그 종이에 붙였어요. 손이 떨려 매듭이 자꾸 풀렸지만 욕심은 떨림보다 강했지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안방의 문턱이 내 발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부엌의 열쇠가 내 손에 머물게 해주세요. 저 여인의 조용한 눈빛이 이 집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헛간 밖에서는 봄밤에 벌레 소리가 들렸고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때 부엌문 근처를 지나던 만덕이 헛간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들었어요. 그는 늙었으나 귀가 아직 밝았고 집안의 밤소리를 오래 들어온 사람이었지요. 만덕은 다가가려다 멈추었어요. 사람을 바로 몰아세우면 숨은 일이 더 깊이 숨어들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게 옆에 떨어진 검은 실 조각만 조용히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거처로 돌아갔어요. 그 실은 달빛 아래서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다음 날 새벽, 연화는 머리를 빗으며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빗살에 엉켜 있었고 머리끝은 마치 누군가 억지로 잡아당긴 듯 거칠었지요. 연화는 거울을 보다가 자기 얼굴이 조금 창백해진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곧 물을 데워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처음에는 별일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병든 몸으로도 집안의 그늘을 읽는 눈이 남아 있었지요. 연화가 머리카락 꾸러미가 사라진 일을 조용히 말하자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멈추었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사람은 남의 숨결까지 가지려는 사람이다. 새벽 문단속을 살펴라.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날부터 그녀는 새벽에 우물가로 나가기 전 방문과 부엌문과 헛간 문고리를 차례로 살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헛간 앞 흙바닥에는 누군가 가볍게 밟고 간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발자국은 작고 얕았으며 소월이 신는 비단신의 앞코 모양과 닮아 있었어요. 연화는 그 자국을 손으로 쓸어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두었어요. 소월은 낮이 되자 다시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약사발을 받들고 제가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연화는 약사발을 받아 온도를 살피고 너무 뜨거운 것을 식혀 다시 올렸어요. 그 작은 행동을 본 시어머니는 속으로 더욱 확신했어요. 진짜 마음은 말보다 손에서 먼저 보인다고요.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모양을 바꾸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연화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에 더해 소월이 큰댁에 복을 가져올 여인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 말은 소월이 직접 크게 퍼뜨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필요한 곳에서 한숨을 쉬고 필요한 때에 눈물을 살짝 보였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 어른들께 기쁨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쉽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오래된 마을에는 말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큰 댁에서 예전에 보리쌀을 빌려 목숨을 이은 호러미 순덕이 그 중 하나였지요. 순덕은 연화가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순덕은 큰댁 뒷문으로 찾아와 말린 나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마님, 착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쁜 말은 그냥 두면 뿌리를 내립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소월의 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소월은 헛간에서 만든 부적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는데 새벽닭이 울기 조금 전 목덜미가 서늘해져 눈을 떴지요. 어둠 속에서 머리카락 몇 올이 베개 아래에서 빠져나와 손등에 닿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머리카락인 줄 알고 밀쳐냈지만 곧 그것이 검고 길며 연화의 머리카락처럼 매끄럽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소월은 숨을 삼키고 부적을 움켜쥐었어요. 소월은 겁이 났지만 욕심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녀는 부적을 다시 접어 옷장 깊은 곳에 넣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왔지요. 다만 목 아래에 희미한 붉은 줄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연화가 그것을 보고 목이 불편하십니까? 하고 묻자 소월은 손으로 목을 가리며 잠자리가 사나웠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있었지만 눈빛은 밤새 식은 물처럼 흔들렸어요. 연화는 더 이상 모든 일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만덕을 불러 부엌 뒤에서 검은 실조각을 보았는지 물었지요. 만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품에서 작은 실조각을 꺼냈어요. 마님, 제가 헛간 앞에서 주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는 아니나 살필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손끝으로 실을 만졌어요. 보통 바느질 실보다 거칠고 차가웠으며 그 끝에는 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도윤은 아직도 집안의 일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는 바깥 사람들이 소월을 두둔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어지러워졌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연화에게 마을에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 당신도 소월을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말았으면 하오라고 했어요. 연화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제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집안의 불씨가 어느 쪽으로 번지는지 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그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더 묻지 못했어요. 그 밤에도 소월은 몰래 헛간으로 갔어요. 첫 번째 부적이 이상한 기운을 보였는데도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빗접에서 훔친 머리카락에 자기 머리카락 몇 올을 섞어 묶고 누런 종이에 다시 붙였어요. 그러면서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나도 이 집의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나 바람이 불자 등잔불이 길게 흔들리고 헛간 벽에 머리카락 그림자가 뱀처럼 길어졌어요. 다음 새벽, 연화는 헛간 문틈에 끼어있는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자기 머리카락과 닮았지만 끝에 검은 재가 묻어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흰 종이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에 잠시 섰어요. 새벽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우물가에서는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연화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이 일은 혼자 견딜 일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날 아침 소월의 목에 또 다른 붉은 자국이 생긴 것을 보았어요. 줄은 전날보다 더 선명했고 마치 가느다란 끈이 여러 번 감겼던 흔적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가 목을 어찌 다쳤느냐 하고 묻자 소월은 얼굴을 붉히며 밤에 옷깃이 조였나 봅니다. 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연화가 방을 나서려 할 때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진실은 아침밥보다 늦어도 반드시 상 위에 오른다. 그 말은 연화에게 깊이 남았어요. 그녀는 그날부터 부엌 뒤 헛간에 드나드는 발자국, 빗접 아래의 빈자리, 소월의 말과 눈빛, 마을에 도는 소문을 하나씩 마음속에 묶어갔어요.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둥 사이에 어두운 실이 감기고 있는 듯 했지요. 연화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먼저 큰 소리를 내면 진실도 놀라 숨을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큰댁의 공기는 더욱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의 평안과 달랐어요. 마루 밑을 스치는 바람도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고
부엌 아궁이의 불씨도 붉게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듯 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핀 뒤 등잔을 낮추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빗접 아래 남은 머리카락 꾸러미를 손끝으로 하나씩 확인하며 더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작은 보자기에 따로 싸두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단단히 깨어 있었어요. 소월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덮고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옷장 깊은 곳에 숨긴 부적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고 베개 밑에 넣었던 첫 번째 부적은 이미 다른 나무 상자 안에 옮겨두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도 잦아들고 집 전체가 물속에 잠긴 듯 고요해졌어요. 그때 소월은 아주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어요.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 마른 종이 위를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상자 쪽에서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쥐가 드나 싶어 소월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무 상자의 뚜껑이 아주 조금 들썩이는 것이 보였지요.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눈만 크게 떴어요. 상자 틈으로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천천히 빠져나오더니 방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당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제 뜻을 가진 얇은 그림자처럼 소월의 이불자락을 향해 움직였어요. 소월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발치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사라졌고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막만 남았지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부적은 그대로 있었지만 종이에 붙여둔 머리카락 매듭 하나가 풀려 있었어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묶으려 했으나 머리카락이 손가락에 감기는 순간 차가운 물에 닿은 것처럼 온몸이 오싹했어요. 다음 새벽 소월은 목덜미를 움켜쥔 채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긴 실을 목에 감고 천천히 조이는 듯 했는데 눈을 떠도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창문 틈으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오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목을 살폈어요. 어제보다 더 짙은 붉은 줄이 둘러져 있었고 줄의 모양은 단순한 옷깃 자국이 아니었어요. 얇은 머리카락, 여러 올이 겹쳐 감긴 듯 했어요. 소월은 급히 분가루를 발라 자국을 가리려 했어요. 그러나 분은 붉은 선 위에서 이상하게 들뜨고 아무리 두드려도 선명한 줄이 희미해지지 않았지요. 아침상을 차리는 동안 그녀는 목을 높은 깃으로 감추었고 도윤의 눈길을 피하려 애썼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소월이 앉은 자리 앞에 따뜻한 국을 조용히 놓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이 소월에게는 꾸중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약사발을 들다가 소월의 목깃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병든 눈빛이었지만 흐려지지 않은 눈이었지요. 새벽마다 방안이 춥더냐 하고 시어머니가 묻자 소월은 숟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그녀는 급히 웃으며 제가 잠을 험하게 자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연화가 죽그릇을 치우려 할 때 찬바람은 문틈으로만 들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날 낮 연화는 부엌 뒤 헛간을 다시 살폈어요. 햇살이 기울기 전이라 헛간 안에는 먼지가 부드럽게 떠 있었고 낡은 지게와 멍석 사이로 작은 틈들이 보였지요. 연화는 손으로 집단을 조금씩 들어 올리다가 바닥에 눌어붙은 누런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 종이에는 검게 탄 가장자리와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글자처럼 보이는 붓자국도 있었지만 너무 서툴고 흐려 아무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웠어요. 연화는 그것을 품에 넣고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헛간 한쪽에 무릎을 낮추고 흙바닥을 더듬어 보니 검은 실 한 가닥과 재가 묻은 작은 매듭도 나왔지요.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흰 천에 조심히 싸두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미워했다는 사실보다 그 미움이 집안의 어두운 곳을 타고 시어머니의 방과 부엌까지 스며든 것이 더 마음 아팠기 때문이에요. 연화가 헛간에서 나올 때 만덕이 장작더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한 얼굴이었지만 먼저 묻지 않았지요. 연화가 흰 천을 살짝 보여주자
만덕은 깊은 주름 사이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님, 도둑 맞은 것이 머리카락뿐이면 되찾을 수 있으나 집의 믿음이 도둑 맞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낮고 느렸고 연화는 그제야 혼자 품고 있던 무게가 조금 나누어진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무렵 빨래터에서는 소월의 목에 난 자국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린 계집종 하나가 우물가에서 물을 깼다 소월의 목기달에 붉은 선을 보았고 그것이 장터로 가는 길목까지 흘러갔지요. 새댁이 밤마다 악몽을 꾼다더라. 큰댁 헛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더라. 말은 조금씩 불어나고 모양을 바꾸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연화를 탓하는 소리보다 소월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말이 더 많았어요. 연화는 마을 말이 바뀌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에 기대지 않았어요. 소문은 오늘 이쪽으로 불다가도 내일 저쪽으로 불 수 있는 바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손에 쥔 종이 조각과 검은 실, 그리고 사라진 머리카락 꾸러미의 빈자리였어요. 그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마른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덮었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여러 집안일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밥그릇에서 시작해 안방 문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도 있었고 작은 거짓말이 집안을 몇 해나 어둡게 만든 것도 보았지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네가 먼저 미워하지 말거라. 미움은 밝히는 눈까지 흐리게 한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소월을 벌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모두가 진실을 보고 더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편 소월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부적을 없애버리려 해도 손이 가지 않았고 그대로 두려 해도 새벽마다 목을 감는 꿈이 더 선명해졌지요. 그녀는 밤마다 옷장 앞에 앉아 머리카락 매듭을 다시 묶고 종이를 접어 더 깊이 숨겼어요.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머리카락은 더 쉽게 풀렸어요. 어느 밤에는 상자 안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방바닥을 건너 문지방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소월은 그걸 보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그 새벽에는 소월의 목을 조이는 기운이 가장 심했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연화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연화는 우물가에 서서 물을 թ고 있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소월이 도망치려 하자 그 머리카락이 물줄기처럼 길어져 발목과 손목, 목을 감았어요. 그녀가 겨우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이 어둡고 실제로 목 주위에 머리카락 몇 올이 젖은 실처럼 붙어 있었어요. 소월은 그것을 떼어내며 낮게 흐느꼈어요. 그러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게 이불을 입에 물었지요. 그녀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들키지 않을 길을 먼저 찾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 그녀는 옷장 속 부적 2장을 꺼내 부엌 아궁이에 태우려 했어요. 하지만 연화가 이미 부엌에 있었고 아궁이 불을 살피며 고개를 들었지요. 소월은 깜짝 놀라 품속에 종이를 숨겼고 연화는 그 손짓을 조용히 보았어요. 연화는 아무 일도 묻지 않고 물을 끓였어요. 솥뚜껑 사이로 김이 오르고 부엌에는 나무 타는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지요. 소월은 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형님은 새벽마다 참 부지런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불길을 바라본 채 새벽은 어두운 것이 드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숨는 때라서 더 살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소월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부엌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낮에 만덕은 마을 어른인 덕보 노인을 찾아갔어요. 덕보 노인은 예전부터 큰댁의 혼례와 장례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라 그 집안의 오래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만덕은 모든 일을 떠벌리지 않고 그저 집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오고 새 여인의 목에 새벽마다 붉은 자국이 남는다고만 말했어요. 덕보 노인은 담뱃대를 내려놓고 사람 많은 자리에서 밝히되 먼저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부터 막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만덕은 그 말을 연화에게 전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사람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아직 소월의 품속에 숨긴 마지막 부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소월은 끝까지 모른다고 할 것이고 도윤도 마음 한쪽에서 의심을 남길 수 있었지요.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소월이 스스로 더 큰 흔적을 남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번 기다림은 전과 달리 힘이 있었어요. 도윤은 그 사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을에서 들리는 말이 예전과 달라졌고 집안에서도 소월이 밤마다 잠을 설친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연화에게 다가와 요즘 집안이 왜 이리 싸늘한지 모르겠소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싸늘함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따뜻한 자리를 제 것으로 만들려다 불씨를 흩뜨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도윤은 그제야 자기 앞에 일이 단순한 다툼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자기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등잔불은 일부러 아주 낮게 줄였고 빗접 아래에는 비어 보이는 종이 꾸러미 하나를 남겨두었지요. 그것은 소월의 손길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자리였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감나무 잎을 스치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한밤중이 되자 복도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는 연화의 방 앞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문틈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월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연화가 잠든 듯 고요히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는 문을 아주 조금 열고 들어왔지요. 손끝은 빗접으로 향했고 빈 꾸러미를 찾는 움직임은 망설임 없이 익숙했어요. 그 순간 연화는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소월은 종이를 품에 넣고 나가려 했고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소월은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뒤 소월은 억지로 웃으며 형님 방에 떨어진 먼지를 치우려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너무 가볍고 어두웠지요.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먼지는 손에 묻지만 남의 머리카락은 마음에 묻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하자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소월은 더 버티지 못하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 밖에는 만덕이 서 있었어요. 만덕은 그녀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비켜섰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소월을 더 몰아붙였어요. 소월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부적을 품에 숨겼어요. 이제 일이 커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지요. 그 부적은 자기 욕심의 증거이자 안방을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의 그림자였어요. 새벽 닭이 울기 직전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옷장 안에서 한꺼번에 풀려나왔어요. 소월은 목을 감싸쥔 채 무릎을 꿇었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목에는 붉은 줄이 여러 겹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소리를 들은 계집종이 놀라 문 밖까지 왔다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월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아침이 되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부엌으로, 우물가로, 대문 밖까지 번졌지요. 연화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와 만덕에게 흰 천에 싸둔 종이 조각과 검은 실, 재 묻은 머리카락을 보여주고 도윤에게도 조용히 사람을 모으겠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번에는 말리지 못했어요.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장독대 앞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장독대는 집안의 장맛을 지키는 곳이었고 오래된 감나무 그늘이 내려와 많은 사람이 보기에 알맞은 자리였지요. 그녀는 덕보 노인과 가까운 이웃 몇 사람, 우물가에서 소문을 들은 안악 둘을 조심스레 불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 앞에 따뜻한 방석을 놓아 어른이 앉아볼 수 있게 했어요. 연화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물러남이 아니었어요. 소월은 방 안에서 그 준비를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품속의 마지막 부적은 젖은 것처럼 차가웠고 목의 붉은 자국은 옷깃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달아날까 생각했지만 대문 밖에는 이미 만덕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붙잡으려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오래된 집이 더는 그녀의 거짓을 밖으로 곱게 내보내지 않겠다는 듯 했어요. 소월은 그제야 자신이 훔친 것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제 발목을 묶을 어둠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어요. 새벽빛이 장독대 위로 희미하게 번질 때 사람들은 하나둘 마당에 모였어요. 닭울음은 멀어지고 아궁이에서는 아침불이 낮게 타올랐지요. 연화는 흰 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장독대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기대 앉았고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곁에 섰어요. 만덕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기려는 것은 밤에 자라나지만 밝히려는 마음 앞에서는 새벽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장독대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새벽빛은 아직 묽었고 감나무 잎 끝에는 밤이 남긴 이슬이 작게 매달려 있었지요. 연화는 흰 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고 소월은 방문턱 안쪽에서 나오지 못한 채 몸을 떨고 있었어요. 덕보 노인은 마당의 흙을 한번 내려다보고 오늘은 말보다 물건이 먼저 말하게 하세 라고 조용히 일렀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낮추었어요. 연화는 천천히 흰 천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부엌 뒤 헛간에서 나온 누런 종이 조각과 검은 실, 재가 묻은 머리카락, 몇 올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새벽 바람이 스치자 종이 가장자리가 아주 작게 떨렸고 그 떨림만으로도 사람들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연화는 누구를 가리키지도 누구를 꾸짖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 빗접 아래 있던 머리카락 꾸러미가 여러 번 사라졌고 이것들이 헛간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낮게 말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그동안 연화가 말없이 지내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늦은 밤까지 등잔을 밝혀두던 모습, 시어머니 약그릇을 식혀 올리던 손, 소월이 안방 문턱에 오래 머물러도 먼저 큰 소리 내지 않던 얼굴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하려 입술을 열었지만 덕보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서둘러 남의 말을 덮지 말게.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 하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어요. 몸은 약했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장독처럼 깊고 단단했지요. 그녀는 소월이 서 있는 방문 쪽을 바라보며 네가 아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하여라. 어둠 속에서 붙든 것은 새벽 앞에서 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요. 소월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형님이 저를 미워하여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마당에 모인 안악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는 연화를 의심했을지도 몰랐지만 그동안 소월이 흘린 말과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모두 본 뒤였지요. 순덕은 말린 나물 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앞으로 조금 나와 연화마님은 남을 모함하려 밤길을 택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밝을 때도 남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마당 한복판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소월은 더욱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깃을 더 끌어올리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싫으니 모두 저를 몰아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자 만덕이 장작더미 옆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품속에서 검은 실 조각을 꺼내 덕보 노인 앞에 놓았어요. 이 실은 처음 헛간 앞에서 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누가 드나드는 소리를 들었으나 바로 말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덕보 노인은 검은 실을 집어 새벽빛에 비추어 보았어요. 실 끝에는 탄 냄새와 재가 엉겨 있었고 연화가 펼쳐놓은 실과 아주 닮아 있었지요. 노인은 다시 소월을 바라보며 어린 사람아, 실은 혼자 헛간에 가지 않는다. 종이는 혼자 타지 않고 남의 머리카락은 혼자 꾸러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은 자꾸 품속으로 내려갔어요. 그 작은 움직임을 연화가 놓치지 않았어요. 연화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걸음은 조용했으나 마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또렷했지요. 그녀는 소월을 향해 아직 남은 것이 있으면 꺼내십시오. 지금 꺼내면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멈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숨기면 그 어둠이 먼저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월의 목깃 아래 붉은 선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천천히 조이는 듯 했어요. 소월은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쥐었어요. 사람들은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도윤도 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눈짓으로 멈추게 했지요. 소월의 품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옷고름을 붙잡았고 그 순간 작은 누런 종이 한 장이 마당 흙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종이에는 검은 실로 묶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매듭은 이미 반쯤 풀려 바람 없는 마당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듯 했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 그 머리카락은 길고 검게 반짝였고 종이 위에서 천천히 풀리며 소월의 발목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요. 소월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한 척하는 기색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끝까지 감추려다 스스로 갇힌 사람의 막막함만이 번져 있었어요. 도윤은 떨어진 부적을 보고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연화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내가 집안의 소리를 듣지 못했소. 당신의 침묵을 편안함으로 잘못 여겼소.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긴 말이 아니라 집안에 걸린 어둠을 거두는 일이었죠. 그녀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작게 끄덕이며 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떠왔어요. 그녀가 소월에게 그것을 건네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해를 입은 사람이 먼저 물을 내미는 모습은 꾸짖음보다 깊은 힘을 지니고 있었지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못했어요. 연화가 낮은 목소리로 목을 조인 것이 제 머리카락이 아니라 남의 자리를 훔치려 한 마음임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집종에게 소금을 조금 가져오게 했어요. 오래된 부엌 선반에서 작은 그릇에 담긴 굵은 소금이 나왔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따뜻한 물에 조금 풀게 했지요. 그녀는 남의 몸에서 난 것을 더럽힌 마음은 깨끗한 물과 정직한 말 앞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소월은 그 말을 듣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훔쳤습니다. 형님의 머리카락을 가져다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안방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라고 울며 말했어요. 그 고백이 끝나자 마당의 긴장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소월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어요. 덕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을 말한 입은 아직 사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의 자리에 계속 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소월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땅만 보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큰데간에서 자기 자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덕은 아궁이에 새 장작을 넣어 불을 살렸어요. 아직 아침밥을 짓기 전이라 부엌의 불은 작았지만 마른 솔가지가 들어가자 붉은 빛이 부드럽게 살아났지요. 연화는 흰 종이를 새로 가져와 부적에 붙은 머리카락과 헛간에서 나온 머리카락, 검은 실과 종이 조각을 모두 조심히 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 올도 함부로 흩뜨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 몸에서 떨어진 것이기도 했고 집안의 어두운 마음을 묶은 흔적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소월은 연화가 그 머리카락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어요. 자신은 그것을 욕심의 끈으로 여겼지만 연화는 마지막까지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싸놓은 종이를 시어머니 앞에 가져갔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잠시 받쳐들었어요. 상처를 만든 것은 태우되 사람을 아주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잘못이 머물던 방은 비워야 한다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 말에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궁이 앞에 사람들이 조용히 섰어요. 연화는 흰 종이 꾸러미를 불 위에 올렸고 종이는 처음에 작게 오그라들다가 곧 붉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어요. 검은 실이 타며 매캐한 냄새를 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잠시 부엌을 스쳤고 연화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불길이 낮아질수록 마당을 짓누르던 서늘함도 함께 옅어지는 듯했어요. 소월의 목에 있던 붉은 선도 조금씩 흐려졌어요. 소월은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화에게 절을 했어요. 제가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형님이 지킨 집이 부러웠고 남편의 마음과 어른의 인정까지 모두 빼앗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울며 말했어요. 연화는 그 절을 피하지도 받아주며 웃지도 않았어요. 다만 미움이 부러움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밥을 짓고 스스로 자리를 닦으며 살아보십시오. 남의 자리는 오래 앉아도
내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덕보 노인은 소월이 더 머물 수 없다고 말했어요. 큰댁의 안방과 부엌, 시어머니의 병상과 연화의 몸에서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건드렸으니 같은 지붕 아래에서 예전처럼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소월을 어디로 보낼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만덕이 먼 친척댁에 일손이 모자라다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품곱을 받으며 살면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도 그 말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소월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움츠렸어요. 그 댁을 떠난다는 것은 도윤의 곁과 안방의 꿈을 모두 놓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새벽마다 목을 조르던 머리카락의 감촉을 떠올리자 더 버틸 힘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남의 몸에서 난 것도 남의 집에서 난 마음도 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처음으로 꾸밈이 덜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 한 사발을 더 내어주었어요. 아침이 완전히 밝자 마당의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우물가로 가야 할 안악은 물동이를 챙겼고 장터로 나가야 할 사람은 지게끈을 고쳐 묶었지요. 그들은 떠나며 큰 소리로 소월을 욕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 낮게 말했어요. 남의 자리를 탐하면 잠자리도 편치 못하구나. 연하마님은 마음이 참 깊다. 그런 말들은 이번에는 가시가 아니라 오래된 집을 다시 세우는 작은 흙손처럼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이 집을 지키는 동안 나는 밖에서 들어온 바람에 마음을 빼앗겼소. 앞으로는 집안의 작은 소리부터 듣겠소. 라고 했지요. 연화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은 오늘 하셨으니 내일부터는 손으로 보이십시오. 어머니 약그릇을 제때 데우고 부엌 장작이 젖지 않게 살피는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도윤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깊이 끄덕였어요. 소월은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짐을 꾸렸어요. 비단 치마와 장신구는 많지 않았고 큰 댁에서 받은 물건 가운데 남길 것은 모두 마루 위에 내려놓았지요. 연화는 그녀에게 낡지 않은 무명옷 한 벌과 말린 밥덩이를 싸주었어요. 소월은 그것을 받으며 또 울려고 했지만 연화는 길에서 울음보다 발걸음을 먼저 챙기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만덕은 대문 밖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도윤은 멀리서 고개를 숙인 채 배웅했어요. 소월이 대문을 나선 뒤 큰댁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긴 병을 앓고 난 사람이 처음 깊게 숨을 쉬는 고요함에 가까웠지요. 연화는 마당을 천천히 쓸었고 도윤은 말없이 장작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서 햇볕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감나무 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자 이슬이 하나둘 떨어졌고 장독대 위에는 아침 햇살이 둥글고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점심에는 특별한 반찬이 없었어요. 보리밥에 된장국, 묵은 김치와 무나물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전날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도윤은 시어머니의 국그릇을 먼저 챙겼고 만덕은 부엌문 밖에 서 있다가 연화의 권유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을 삼킨 뒤 장맛이 돌아왔구나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이 단순한 장맛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후가 되자 연화는 부엌 선반과 빗접을 다시 정리했어요. 사라진 머리카락의 빈자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남은 꾸러미들은 깨끗한 종이에 새로 싸서 작은 함에 넣었지요. 그녀는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사이 야윈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맑아져 있었어요. 도윤이 문가에 서서 도와줄 일이 있소? 라고 묻자 연화는 빗을 내려놓고 마당에 물길을 봐주세요. 비 오면 다시 고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녁 무렵 마을에는 평소의 소리들이 돌아왔어요. 우물가에서는 물 떼는 소리가 나고 빨래터에서는 젖은 천을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는 큰댁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 했지만 순덕이 이제 그 집도 숨을 돌려야지요.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더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소문은 그날 이후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교훈처럼 남았어요. 남의 것을 탐하면 제목부터 조이고
지킨 마음은 결국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로요. 밤이 내려오자 큰 댁의 대문은 예전처럼 조용히 닫혔어요. 만덕은 빗장을 걸며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고 도유는 부엌 옆 젖은 장작을 마른 곳으로 옮겨두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고쳐드린 뒤 아궁이 불씨를 낮게 덮었어요. 불씨는 거칠게 타오르지 않고 제 아래에서 붉고 조용히 살아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며 연화는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집은 하루아침에 평안해지지 않지만 오늘은 분명히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난 뒤 큰댁에는 한동안 새벽마다 아주 작은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우물가의 두레박이 물에 닿는 소리, 부엌문 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 마당의 흙을 빗자루가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지요. 연화는 여전히 해 뜨기 전 일어나 머리를 빗고 남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모아 깨끗한 종이에 싸두었어요.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을 함부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도유는 약속한 대로 부엌 곁 장작부터 살폈어요. 예전에는 아침밥이 제때 차려지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는 젖은 장작 하나가 불을 더디게 하고 늦은 불 하나가 어머니의 약사발을 식게 만든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그는 새벽마다 마당 한쪽에 장작더미를 뒤집어 마른 나무를 골랐고 연화가 우물물을 이고 돌아오면 조용히 물동이를 받아주었어요. 연화는 크게 고마움을 말하지 않았지만 손길을 물리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의 그늘이 걷히자 얼굴빛이 조금 맑아졌어요. 아침마다 마루 끝에 기대 앉아 햇볕을 받았고 연화가 끓여온 죽을 천천히 먹으며 집안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지요. 도윤이 약사발을 데워들고 오면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봤다가 며칠 뒤에는 이제야 네 손도 집안일을 기억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도윤은 그 한마디에 얼굴을 붉히고 더 조심히 움직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큰 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도 대문 안을 슬쩍 들여다보며 소월이 떠난 뒤 집안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큰 댁에서는 다툼 소리 대신 절구 굽는 소리와 아궁이 타는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우물가의 안악들은 점점 목소리를 낮추었고 빨래터에서는 연화마님이 집을 참 곱게 지켰다는 말이 조용히 오갔어요. 그 말은 이번에는 연화를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순덕은 어느 날 저녁 무렵 말린 고사리와 작은 호박 2개를 들고 큰 댁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괜히 쑥스러운 듯 웃었고 연화는 부엌 앞에서 손을 닦고 나와 맞이했지요. 순덕은 마님께 큰 은혜를 입고도 그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보탰습니다 라고 했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날 마당에서 하신 한마디가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에 맞게 놓이면 작은 돌도 징검다리가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덕은 여전히 허리가 굽었지만 그 뒤로 대문을 닫는 일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꼈어요. 전에는 밤마다 어디선가 어두운 실이 마당을 감고 있는 듯 했는데 이제는 빗장을 걸면 집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가 아침에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 그는 감나무 아래 낡은 평상에 앉아 연화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마님, 오래 지킨 집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소월의 소식은 한동안 들려오지 않았어요. 만덕이 말한 먼 친척집은 산 너머 작은 고을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배를 짜고 바티를 거둘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어느 장날 장터를 다녀온 나무꾼이 소월을 보았다며 말했어요. 비단치마 대신 무명치마를 입고 손에 물집이 잡힌 채 말없이 콩을 고르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졌어요. 연화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잘 되었다고도 못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사발 떠 아궁이 앞에 두었어요. 소월이 떠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매운 기운을 씻어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불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잘못한 사람도 자기 잘못의 그늘 아래에서 오래 떨면 언젠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 길은 남의 안방으로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제 손으로 밥을 짓고 제 발로 걷는 길이어야 했어요.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감나무 잎은 더 짙어졌고 장독대 사이에는 햇볕이 둥글게 고였지요. 비가 온 뒤에는 마당 흙에서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고 우물과 돌계단에는 이끼가 조금씩 돋았어요. 연화는 도윤에게 물기를 손보라 했던 것을 잊지 않았어요. 도윤은 작은 삽으로 마당 가장자리를 파고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길을 냈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집의 평안을 다시 이어붙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안방에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부엌 열쇠와 곳간 열쇠, 장독대 곁 작은 창고의 열쇠까지 달려 있었지요. 연화는 놀라 두 손으로 받았지만 곧바로 허리춤에 차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 다시 놓았어요. 어머니께서 아직 계시니 제가 맡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집을 지키는 사람은 열쇠를 차지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문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집안 사람들에게 오래 남았어요. 도윤은 그날 이후 연화에게 집안일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연화도 남편이 묻는 것을 차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장터에 나갈 때 필요한 곡식의 양, 시어머니 약에 들어갈 말린 대추의 수, 장독을 열어야 하는 날까지 도윤은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는 늦었지만 처음으로 이 집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연화의 침묵과 수고가 촘촘히 배어 있었어요. 가을이 가까워지자 큰댁 뒤뱃의 작은 밭에서는 무잎이 넓게 퍼지고 팥꽃이 하얗게 피었어요. 연화는 새벽마다 밭고랑을 살피며 시든 잎을 떼어냈고 도윤은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감나무를 올려다 보면 연화는 덜 익은 감을 따지 말라 이르고 대신 보리떡 조각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큰댁 마님은 무섭지 않고 따뜻해 라고 수군댔어요.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어느 저녁 덕보 노인이 큰댁에 들렀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천천히 지나 장독대 앞에 섰지요. 그날 모든 일이 밝혀졌던 자리였지만 이제 그곳에는 어두운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장독 뚜껑은 깨끗했고 감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노인은 연화에게 그날 그대가 먼저 소리를 높였다면 사람들은 싸움만 보았을 것이네. 그대가 끝까지 차분했기에 진실이 제 얼굴로 나왔지 라고 말했어요. 연화는 덕보 노인에게 차를 내어드렸어요. 보리차는 뜨겁지 않게 식어 있었고 작은 나무상 위에는 말린 밤과 무나물이 함께 놓였지요. 연화는 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흔들리면 어머니 방과 부엌 불씨까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덕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지키는 이는 기둥처럼 서 있지만 사실은 바람을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지. 그 말에 연화의 눈빛이 잠시 젖었어요. 그 뒤로 마을에는 큰댁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만으로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밤에 머리카락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말보다 남의 것을 탐내면 제 마음이 먼저 얽힌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지요.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남의 집 사정을 말하려다도 한 번씩 입을 다물었어요. 누군가 말도 실처럼 엉키면 풀기 어렵다고 하면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화의 이름은 시끄러운 소문이 아니라 조용한 본보기처럼 마을에 남았어요. 소월에게서 처음으로 짧은 소식이 온 것은 늦가을이었어요. 먼 친척집을 오가는 장사꾼이 도윤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전했지요. 그 안에는 거칠게 짠 무명, 손수건 한 장과 말린 콩 조금이 들어 있었어요. 글은 없었지만 손수건 끝에는 서툰 바느질로 작은 꽃무늬가 놓여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보고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은 없었으나 남의 것을 훔치던 손이 이제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다는 뜻처럼 보였어요. 연화는 그 손수건을 안방 깊이 넣어두지 않았어요. 부엌 선반 한쪽에 깨끗이 접어두고 장작을 옮기다 손이 더러워졌을 때 가끔 꺼냈었지요. 도윤이 그것을 보고 그 물건을 쓰는 것이 불편하지 않소? 라고 묻자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상처는 숨기기만 하면 됐고 쓰임을 찾으면 조금씩 마릅니다. 다만 같은 잘못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문은 단단히 닫아야지요.
도윤은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어요. 그해 첫서리가 내리기 전날 큰 댁에서는 작은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특별한 잔치라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입맛이 돈다 했고 도윤이 장터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왔으며 순덕과 만덕도 함께 앉게 되었지요. 연화는 무를 얇게 썰어 나물을 만들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어요. 아궁이 불은 부드럽게 타올랐고 솥뚜껑 사이로 오른 김은 부엌 천장에 닿아 다시 따뜻한 물방울처럼 내려앉았어요. 마당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작은 상들이 나란히 놓였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감나무에는 늦게 남은 감 몇 개가 등잔빛을 받아 붉게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마루 끝에 앉았고 연화는 따뜻한 밥을 먼저 어른 앞에 올렸어요. 도윤은 구운 생선에 가시를 발라 시어머니 그릇에 놓았고 만덕은 어색해하면서도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순덕은 이런 밥상은 오래 기억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밥상에는 큰 고기가 많지도 귀한 술이 놓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 앉은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밥 한 숟가락마다 이상하게 따뜻했지요. 시어머니는 된장국을 천천히 떠먹고 집안 장맛은 사람 마음을 따라간다더니 오늘은 참 순하다라고 했어요. 만덕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도윤은 연화 쪽을 바라보았어요. 연화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자랑스럽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밥을 나누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연화는 마당 한쪽에 놓인 물동이로 그릇을 헹구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마른 수건을 들고 기다렸고 순덕은 남은 나물을 작은 그릇에 덜어 시어머니 내일 아침 반찬으로 따로 두었지요. 만덕은 대문 빗장을 확인하고 돌아와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모두가 제 몫의 작은 일을 하는 모습은 아주 평범했지만 연화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복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흔들리던 집이 다시 자기 박자를 찾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덕은 대문 앞에서 연화의 손을 잡고 마님, 이제는 조금 쉬십시오 라고 했어요. 연화는 웃으며 쉬는 것도 집안일처럼 배워야 하나 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순덕이 돌아간 뒤 만덕도 자기 거처로 향했고 도윤은 마당에 남은 불씨를 살피러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벌써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큰댁은 오래간만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밤을 맞이했어요. 연화는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다녀왔어요. 달빛이 물 위에 희미하게 떠 있었고 두레박 줄은 차분히 젖어 있었지요. 그녀는 물을 떼지 않고 잠시 우물 속을 바라보았어요. 물속에는 자신의 얼굴과 감나무 그림자, 낮은 지붕의 선이 함께 비쳤어요. 예전에는 그 얼굴이 늘 기다림에 지쳐 있었지만 이제는 피곤함 속에서도 단단한 평온이 담겨 있었어요. 연화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떨어진 한 올을 조심히 손바닥에 올렸어요.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작은 종이에 싸서 품에 넣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지요.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욕심에 붙들리면 목을 조르는 끈이 되지만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 안에 있으면 그저 살아온 날의 조용한 흔적일 뿐이었어요. 연화는 등잔불을 낮추고 빗을 제자리에 두었어요. 문 밖에서는 도윤이 부엌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예전보다 조심스럽고 믿음직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도윤은 연화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부족하오. 앞으로는 매일의 일로 갚겠소. 연화는 이불깃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추었어요. 바깥의 바람은 처마 끝을 스치고 방 안의 등잔불은 노랗게 흔들렸지요.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어요. 말이 부족할 때는 하루를 바르게 살면 됩니다. 집은 하루씩 다시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어요. 그 밤, 연화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목을 조르던 어두운 소리도, 헛간에서 종이가 긁히던 서늘한 기척도 더는 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멀리서 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감나무 잎이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고 부엌의 아궁이에는 제 아래 작은 불씨가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연화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이 집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먼 훗날에도 마을 사람들은 큰댁의 일을 가끔 떠올렸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끝은 무서움보다 따뜻함으로 기울었지요. 남의 머리카락으로 부적을 만들던 여인은 결국 자기 욕심에 목이 졸렸고, 오래 참고 집을 지킨 조강지처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요. 하지만 연화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이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검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어느 고요한 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마루에 잠시 앉았어요. 하늘에는 달이 밝고 장독대는 은은한 빛을 받아 둥글게 잠들어 있었지요. 도유는 부엌의 마지막 불씨를 덮고 있었고, 만덕은 대문 곁에서 가벼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연화는 낮게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집은 기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지요. 그 말과 함께 큰댁의 밤은 아주 깊고 따뜻하게 가라앉았어요. 소월이 큰댁을 떠난 뒤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산 너머 작은 고을에서 낯선 장사꾼 하나가 큰댁 대문 앞에 멈춰 섰지요. 그의 손에는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접힌 무명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겨울 목도리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삐뚤지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연화 형님, 저는 이제 남의 머리카락을 탐하지 않고 제 손으로 실을 잡고 천을 짭니다. 그날 제 목을 조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연화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목도리를 손등 위에 올려보았어요. 무명실은 거칠었지만 매듭마다 오래 참고 뉘우친 사람의 시간이 묻어있는 듯 했지요. 도유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받을 생각이요? 하고 물었어요. 연화는 창밖에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사람의 잘못은 잊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는 손길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겠지요. 그날 밤, 연화는 그 목도리를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덮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목도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오래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야 그 아이도 남의 자리가 아니라 제 자리를 짜기 시작했구나.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퍼지고 아궁이 속 불씨는 겨울밤을 부드럽게 밝히고 있었어요. 연화는 편지를 접어 작은 함에 넣었어요. 그 함 안에는 예전처럼 머리카락 꾸러미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집을 지나간 아픈 계절의 기억이 되었어요. 그날 새벽, 연화는 오래간만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큰댁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소월이 서 있었지요. 예전처럼 비단 치마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무명옷 차림으로 두 손에 실타래를 들고 있었어요.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고, 연화는 그녀에게 다가가 실타래의 엉킨 부분을 조용히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눈처럼 하얀 실이 바람에 흔들리며 곧은 길처럼 멀리 이어졌어요. 잠에서 깨어난 연화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밖에서는 새벽닭이 울고 도윤이 장작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머리를 빗었어요. 빗살에 머리카락 몇 올이 걸려 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은 누군가를 묶는 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실이 될 수도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잡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연화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큰댁에서는 겨울이 올 때마다 그 무명 목도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연화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고,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밤이면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무릎 위에 덮어두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댁 이야기를 다시 할 때 더 이상 소월을 끔찍한 첩으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사람을 조를 수 있지만 뉘우침은 그 매듭을 조금씩 풀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연화는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실 같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새벽마다 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녀는 가만히 웃었지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 애쓰면 오래된 상처도 언젠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장독대와 우물가,
부엌의 낮은 불씨 사이로 조용히 퍼졌고 큰 댁의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서운 머리카락의 기이함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장 깊이 묶는 것은 남이 던진 저주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난 욕심과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소월은 남의 자리를 탐했고 남의 복을 빼앗으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녀의 목을 조른 것은 연화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어두운 마음이었어요. 반대로 연화는 억울함 속에서도 함부로 소리치지 않고 집을 지키는 마음과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살다 보면 남의 밥상이 더 따뜻해 보이고 남의 자리가 더 높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남의 것을 빼앗아 앉은 자리는 오래 편하지 않고 남을 밀어내 얻은 복은 결국 제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부러움이 생길 때는 남의 것을 탐하기보다 내 손으로 내 자리를 닦아야 해요.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 미움을 따라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작가의 눈으로 보면 연화는 약해서 참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녀의 조용함은 패배가 아니라 깊은 힘이었고 그녀의 용서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어둠이 더 번지지 않게 막는 지혜였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집은 기둥과 지붕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세워진다고요. 그러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덮고 잠들 때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만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되 빼앗으려 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나 자신을 잃지 말며 오래 지켜온 선한 마음을 가볍게 버리지 말라는 등불 말이에요. 결국 사람을 편히 잠들게 하는 것은 남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입니다.